그새 독감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 알파 6700 영상 두 번째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니 APS-C 카메라 중에 크롭 바디 중에 최신 카메라니까 다른 풀프레임 카메라나 다른 브랜드들의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성능이 비교가 될 텐데 포토2 10비트 4K 60p 연속 촬영이 1시간이 안 되더라, 쿨러를 따로 달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일하시나요? 포토제로 8비트 영상 무한으로 찍히던 게 3년이 채 안 돼요. 연속된 촬영이 많은 상황에서 진짜 영상 콘텐츠 찍어보면서 돈을 벌어보셨는지 오히려 다시 묻고 싶어요. 포토 제로 10비트만 돼도 솔직히 충분합니다. 팩 보정 다 하고요, 편집실에서도 다 작업하고 3D로 다 입혀요. 옛날 스튜디오 카메라들도 딱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면 다 찍는단 말이죠. 포토2 10비트 올 인트라 촬영을 하니 30분도 못 찍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세팅으로 2캠, 3캠 촬영하고 쿨러까지 다 세팅하고 케이지 연결하고 외장 모니터 연결하고 V마운트 배터리로 외장 전원 연결하고 포커스 팔로우 풀러 다 작업해가지고 1시간 연속으로 촬영해서 찍어보면 용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카메라도 500기가 이상 나옵니다. 그 세팅으로 컬러 그레이딩까지 하면 프로듀서의 입장이라고 칩시다. 카메라 내 카메라야, 그런 프로듀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 하겠지. 그러면은 촬영팀, 조명팀, 연출팀 다 떼주고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내가 남길 만큼 남기고 남는 돈만큼 이렇게 풀스펙으로 찍었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효용성 없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알파 6400이나 알파 6600으로 3년 넘게 촬영하면서 나름의 최고 효율 세팅을 만들고 포토제로 8비트 촬영해도 하이라이트나 클리핑 잃는 부분 없이 저는 다 촬영해 왔어요. 애초에 최고 화질 세팅으로 매번 촬영할 일이 현업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저를 찍는 카메라도 알파 6600이에요. 컬러 그레이딩은 후반에서 어느 정도 만질 수는 있겠지만 컬러 커렉션 부분에서는 후반에서 작업하는 걸 최소로 상정하고 노출이나 셔터, 조명 등을 맞춘단 말이죠. 조명 감독님하고 일을 같이 한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저기 구석에 하래 난다고? 저기 시보리 쪼여라. 저기에서 하이라이트 날아간다고? 야, 저기 우펜하고 시보리 풀고 dim만 낮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조명 감독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안 하시네. 연출자나 카메라맨들은 좀 유튜브를 하는데 촬영할 때 잘하면 그 정도 많이 안 해요. 20년 전 저 가르쳐주던 사수님들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찍을 때 잘 찍어라 민규야. 그리고 오히려 멀티캠에서는 생맞추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S로고 시네 감마를 쓰는 거고요. 로고 촬영 안 한다? 현행 소니 카메라에 시네톤으로 맞춰서 찍으면 멀티캠 돌려도 웬만해서는 좀 맞더라고요. 자연광에서 촬영을 한다면은 후보정이나 개조를 신경 쓰겠지만 카메라의 스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촬영자의 스킬이나 의도가 더 중요할까요? 카메라 스펙으로만 따지자면 알파 6700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FX3의 15스탑 다이나믹 레인지도 아니에요. FX30의 14스탑 다이나믹 레인지하고 오히려 비슷하고요. 실제 측정해보면 그보다 낫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찍어봤을 땐 비슷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알파 6700의 모든 스펙은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크롭 바디 치고는 정말 괜찮고요. 풀프레임이랑 비교하면 살짝 낮아요. 그게 단점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교 좋아하시죠? 그럼 간단하게 다른 카메라들과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카메라 디시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를 나름의 기준으로 점수화시켜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네벤치라든지 그런 컴퓨터 쪽하고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기준을 잡아줄 정도는 되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알파 6700하고 알파 7 C를 비교해 보자면 오버롤에서 6점이 낮네요. 이미징에서는 12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다이나믹 레인지가 낮아서 그럴 거예요. 기능 점수는 동일합니다. 비디오에서는 오히려 8점 높네요. 아마 포토2 10비트 4K 60p를 찍을 수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알파 7 C2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오버롤에서는 7점밖에 안 났네요. 이미징에서는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α7C2가 3300만 화소라서 비교가 좀 많이 되겠죠. 기능 점수 동일하고요. 비디오도 동일합니다. α7CR하고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점수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사진적인 화소가 2배 넘게 차이 나니까.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이나 영상이나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α6600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α6600하고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와, 이게 전면 다이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가? 그리고 FX30하고 비교를 보면 비슷합니다. 정말 다 비슷해요. 오히려 α6700이 사이즈는 작아서 그런지 점수가 좀 더 높네요. 그리고 ZV-E1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점수가 비슷합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 실장아, 너의 결론은 뭐냐? 저는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나름 여러 가지 측면이나 경험을 토대로 이 α6700을 한번 쭉 터봐봤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말하길 이 α6700은 밸런스가 좋은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진과 영상의 밸런스가 좋다? 이건 동시대에 나온 카메라들보다 화소도 낮고 센서도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쁜 건 아니다. 180만 원에 돈값을 하는 카메라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최근 소니 신형 카메라 중에는 신형 센서는 없다고 봐요. 다 기존 센서 울거먹는 카메라들이에요. 기존 3300만 화소, 6100만 화소 센서에 AI-AF 프로세서 추가하고 손떨방 2스타 올린 카메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를 썼을 때 배터리가 빨리 닳죠. 지금 소니 풀프레임 카메라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α7C2 다나와 최저 265만 원보다 아래입니다. α7CR 다나와 최저 356만 원보다 낮아요. 3년 전에 나왔던 올라운드 플래그십 알파1 이제야 다나와에서 최저 680만 원입니다. 이것도 가을이 지나니까 최저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픈마켓 카메라 가격들은 계절을 좀 타거든요. 이 여름까지 한번 쭉 오르다가 가을이 지나면서 살짝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사진들 찍고 중고로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져요. 지금 이 α6700은 다나와 최저 180만 원도 안 합니다. α7C2보다 85만 원 저렴하고요. α7CR보다 175만 원 저렴합니다. 그런데 아웃풋은 비슷합니다. 기술적으로 비슷해요. 수치적으로는 낮을 수 있겠지만 4세대 인터페이스에 2600만 화소 SMO R 센서, 포토2 10피트 4K 60p 들어갔고요. 60p에서는 1.02배, 그러니까 거의 크롭이 없어요. 크롭을 거기서 더 하면은 4K 120p 촬영도 돼요. AI-AF 들어갔고요. 스위블 액정도 들어갔어요. 액정이나 뷰파인더는 저의 경험상으로는 6600보다 나아졌어요. 제 최소 기준은 α7 마크 3보다 좋으면 된다 였거든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α7 마크 3보다 좋더라고요. 이 카메라의 스펙은 이 카메라와 기술적으로 같은 카메라의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인 즉슨 팔수록 손해다. 다시 맨 처음에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소니는 왜 2달 만에 이 카메라의 프로모션을 중단했을까요? 그거는 풀프레임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소니도 그렇고 뭐 니콘, 캐논 다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을 팔아야 카메라 회사들이 남겨먹을 게 많거든요. 그럼 APS-C 바디는 남겨먹을 게 없을까요? 이윤이 안 남는 걸까요? 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 매니아들이나 유저들을 위해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생산 주기 사이클이나 모델 라인업의 업데이트에 맞춰 나와야 해서 거의 뭐 억지로 나온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성능 좋고 중고 가격도 괜찮은 풀프레임들이 많아요. 근데 중고가 팔린다고 소니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영향력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니는 모든 라인업의 신제품을 계속 내야 돼요. 옛날 DSLR 시절에 니콘과 캐논이 그랬었어요. 알파 6700은 신제품 풀프레임과 비교당하는 최신 APS-C 카메라고요. 최근에 소니에서 풀프레임이 몇 개나 나왔죠? 뭐 ZV-E1, α7C2, α7CR 2023년에만 3개나 나왔어요. 올해 말에 소니 알파 루머스에서 보면은 2개 더 발표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2023년에 어나운스먼트 되는 풀프레임 디지털 미러리스 카메라만 5개예요. 그런데 크롭 센서 바디는 알파 6700은 올해 소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APS-C 카메라입니다. 뭐 서드패티 렌즈 회사들은 신났죠. 아직 크롭 센서 카메라들이 많거든요. 후지는 중형 바디가 아닌 이상 플래그십도 크롭 바디예요. 캐논, 니콘, 마운트 정보 다 풀죠. APS-C 카메라를 왜들 다 이렇게 무시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슈퍼 35mm 포맷으로 찍던 게 영화였어요.
영상을 찍을 땐 풀프레임이 아직도 대세가 아니에요. 효율도 안 좋아요. 현장에서 짧게는 20시간, 뭐 길게는 2박 3일 촬영하는 CF나 뮤직비디오들 촬영하는 알렉사 같은 시네캠들도 풀프레임 거의 안 써요. 다 슈퍼 35mm예요. 풀프레임은 프라임 렌즈들도 다 비싸요.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럼 장기간 촬영하는 드라마나 영화들, 뭐 다큐멘터리들 풀프레임 쓸까요? 많이 안 써요. 그래도 그 허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반 영화에서 아이맥스로 넘어가는 아예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허들이 낮아서 요즘은 FX9이나 FX6 그리고 최근에 영화였던 크리에이터는 아예 FX3로만 찍었다고도 하니까 슈퍼 35mm 포맷에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2023년도예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DSLR 시절부터 20년을 풀프레임과 APS-C가 하이엔드와 엔트리 레벨을 양분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풀프레임이 그 시장을 열면 APS-C가 그 시장을 넓혔죠. 크롭 센서 APS-C 카메라의 수요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APS 필름 카메라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걸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제임슨 봉이나 아서 알 같이 APS-C 카메라를 선호하는 크리에이터나 포토그래퍼, 필름 메이커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 찍을 때는 정말 좋거든요. 뭐 유튜브 찍을 때야 성능이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알파 6400이나 6600부터 420 8비트 4K 30p 영상이 배터리나 메모리가 소진될 때까지 무한 촬영이 돼서 샀던 거였거든요. 이거보다 더 성능이 높은 좋은 카메라거나 높은 프레임, 뭐 높은 비트레이트 영상을 찍으면 그럼 이제 오버히팅으로 꺼지는 거죠. 그렇게 찍지 마세요. 영상은 효율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뭐 가격적이든 아니면 성능적이든 말이죠. 영상 찍으실 때마다 포토도 10비트 올인트라로 찍으실 건가요? 수십 기가, 수백 개가 찍으셔가지고 편집자한테 보낼 때는 또 수십 기가, 수백 기가예요. 효율이 떨어져요. CF 촬영한다, 뭐 뮤비 촬영한다 그래도 뭐 1시간 넘게 연속으로 돌리진 않으시잖아요. 유튜브 찍을 때 유튜버님들 다 조명 치시잖아요. 다 커버돼요. 오히려 APS-C 카메라도 성능이 차고 넘쳐요. 이 APS-C 카메라들보다 성능이 낮은 센서의 액션캠으로도 유튜브 다 찍으시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영상 찍을 때 APS-C 카메라는 나만 쓰는 것 같아. 지금까지의 소니 APS-C 카메라는 돈값을 못하는 카메라였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모르지만 기능적으로 섞어서 쓰다 보면 보급형 풀프레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알파 6700은 드디어 최소한 보급형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근처에 있는 가면 카메라라면서 여전히 풀프레임보다 저렴합니다. 풀프레임에 어떤 렌즈를 써도 1.5배 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4 105 같은 렌즈 쓰시잖아요. 알파 6700에서는 곱하기 1.5, 그러니까 36 157mm예요. 여기에 4K 영상 찍을 때 클리어 이미지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곱하기 1.5배가 돼요. 105mm 구간이 236mm가 돼요. 알파 6700에서는 클리어 이미지 줌에서도 AF가 잡힙니다. AI AF 그 프로세싱 덕분인 거죠. 이거 정말 좋아요. 클리어 이미지 줌에서 AF 잡히는 건 FX30에서는 안 되거든요. 야 실장아, 그건 알파 7 C2 풀프레임에서도 되는 거잖아. 네, 돼요. 근데 얘보다 비싸잖아요. APS-C 광각 렌즈군? 단렌즈도 중렌즈도 풀프레임보다 훨씬 싸요. 심지어 알파 7 C2나 알파 7 CR보다 사진 연산 속도는 빠릅니다. 이 정도면은 사용자한테 최소한 돈값은 하는 카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판매하는 소니 카메라에서는 이 카메라를 팔 때보다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미러리스 카메라의 미래는 뭘까요? 8K 촬영, 아이폰 같은 스마트 HDR, 고효율 코덱, 높은 속도의 리드아웃을 통한 글로벌 셔터 효과, 짐벌이 피 없는 수준의 스테빌라이징, 액션캠 같은 수평 잠금,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픈 게이트 촬영, 발매 2달 만에 광고가 없어진 비운의 카메라, 소니 알파 6700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나 실장아, 넌 리뷰어가 아니라면서 뭔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뭐 수치적인 부분은 수치 계산해 주시는 리뷰어님들의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런 계측하고 비교하는 리뷰어님들보다 더 나은 게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경험치? 견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진 필드에서 일하면서 얻은 20년의 경험치와 제 견해를 가지고
카메라나 렌즈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뷰는 아니고 뭐 평론? 근데 뭐 카메라 평론가는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카메라 덕후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알파 6700에 대한 궁금증이나 풀프레임, 크롭바디에 대한 감독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저도 더 공부하면서 다음 영상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독님들 올라가십시오. 아마 실제로 일하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현업 필름메이커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전 뭐라도 해보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유튜브 콘텐츠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구독자 10,000명, 10만 명의 유튜브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